저 미친년을 당장 마을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한양에서 30리 떨어진 작은 마을, 유지들이 모여 난리가 났습니다. 밤만 되면 공동묘지에서 귀신같이 통곡하는 여인 때문이었어요. 이미 3년째 계속되는 일이었죠. 마을 사람들은 소름이 끼쳤습니다. 한밤중에 들리는 여인의 울음소리는 산 사람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여보게들, 저 여자 때문에 우리 마을에 흉사가 끊이질 않네. 맞소. 작년에만 새 집에서 사람이 죽었소. 전연이 귀신을 불러들이는 게 틀림없어. 사람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당장 쫓아내자는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여인이 30년 동안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 통곡이 결국 하늘을 움직여 조선 팔도를 뒤흔들 역사적 사건이 될 줄은 말이에요. 대체 이 여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매일 밤 무덤 앞에서 울부짖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적적한 인생의 큰 기쁨입니다. 항상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젊었을 적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중기 명종 임금 제위 1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한양 근교 월곡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밤만 되면 공동묘지에서 여인의 통곡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한두 사람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마을 이장 박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밤에도 들었소. 오싹해서 잠을 못 잤다니까. 50이 넘은 노인네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만큼 그 울음소리는 섬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용기를 내어 묘지로 올라가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 여인이 무덤 앞에 엎드려 울고 있었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옷은 남루했어요. 달빛 아래의 그 모습은 마치 귀신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가가 물었어요. 누구시오? 이 한밤중에 여기서 무얼 하는 거요? 하지만 여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덤을 끌어안고 울기만 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흔들어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무덤 앞 비석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 무덤은 30년 전에 역적으로 몰려 죽은 김진사 묘가 아니오? 김진사는 30년 전 영모를 꾀했다는 죄목으로 능지처참을 당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가족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고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그런 역적의 무덤에 누가 찾아온단 말입니까? 여인은 여전히 울기만 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사람들은 그냥 돌아갔어요. 하지만 다음 날 밤에도, 그 다음 날 밤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마을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저 여자가 대체 누구길래 매일 밤 저러는 거요? 알고 보니 여인은 김진사의 며느리였어요. 30년 전 남편이 아버지와 함께 역적으로 몰려 죽었을 때 혼자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이름은 윤씨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동정했습니다. 아, 그래서 저렇게 우는 거였구나. 남편을 잃은 슬픔이 크겠거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한두 달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매일 밤 울부짖으니 사람들의 인내심도 바닥이 났어요. 밤마다 산 사람 같지 않은 울음소리는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더구나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하던 소가 갑자기 쓰러져 죽고 우물물이 말라버리고 아이들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렸어요. 사람들은 모두 여인의 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새 집에서 사람이 죽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가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이 틀림없소. 그래, 저렇게 매일 밤 우는 것은 산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당장 마을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두려움은 점점 분노로 바뀌어 갔어요. 마을의 평화를 깨뜨리는 저주받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유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여인을 쫓아내자고 했어요. 이장 박서방도 동의했습니다. 내일 당장 저 여자를 불러다가 경고를 하겠소. 더 이상 묘지에 가지 말라고 말이오.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여인이 사는 움막으로 찾아갔습니다. 마을 끝자락 야산 밑에 있는 초라한 움막이었어요. 지붕은 새고 벽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3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움막 앞에서 여인을 불렀습니다. 여인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햇빛 아래서 보니 얼굴은 헬쑥하고 눈은 퀭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밤 운 탓인지 눈두덩이 붓고 눈물 자국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이장 박서방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윤씨, 더 이상 밤마다 묘지에 가서 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소. 당신 때문에 마을의 흉사가 끊이질 않소. 다른 사람들도 거들었어요. 그래, 당장 그만두시오. 아니면 이 마을에서 나가시오. 여인은 떨리는 입술로 대답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곧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귀를 막았어요. 무슨 진실? 당신 남편은 역적이었소. 30년이 지났는데 무슨 진실이 남았단 말이오? 사람들의 비웃음이 여인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명종 임금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조정은 온통 당파 싸움으로 시끄러웠습니다. 대윤과 소윤이 서로 권력을 다투며 피를 흘리던 시절이었어요.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 김진사 집안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한양에서 세대를 이어온 명문 양반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벼슬을 지냈고 집안은 부유했어요. 50칸이 넘는 기와집에 종만 해도 20명이 넘었습니다. 김진사는 성품이 강직하고 학문이 깊었어요. 조정에서도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김진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상현이라 했어요. 25살의 총각으로 아버지를 닮아 학문이 뛰어났습니다. 키는 훤칠하고 얼굴은 준수했어요. 마을 처녀들이 모두 흠모하는 신랑감이었습니다. 그해 봄, 김상현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신부는 이웃 고을 윤진사의 딸 윤씨였어요. 윤씨는 18살로 얼굴이 아름답고 성품이 어지럽습니다. 글도 읽을 줄 알았고 바느질 솜씨도 뛰어났어요. 두 집안 모두 흡족해하는 혼사였습니다. 혼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한양에 내로라 하는 양반들이 모두 모였어요. 김진사는 아들이 장가들어 기뻐했습니다. 이제 대를 이을 손자를 볼 수 있겠구나. 마당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잔치는 3일 밤낮을 이어졌습니다. 신혼의 단꿈도 잠시, 불행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석 달 만에 조정에서 관리들이 들이닥쳤어요. 김진사를 영모죄로 체포한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김진사가 영모를 꾀했다는 것이었어요. 증거는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편지는 김진사가 역적 무리들과 주고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을 폐위시키고 다른 왕자를 옹립하려 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김진사는 결백했습니다. 이것은 누명이오.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소. 김진사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의금부로 끌려간 김진사는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곤장을 수백 대 맞고 몸이 성한 곳이 없었어요. 하지만 김진사는 끝까지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무고하오. 임금께 충성한 신하일 뿐이오. 피를 토하며 외쳤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아들 김상현이 아버지를 구하려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친척들을 찾아가고 아버지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아버님은 결백하십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모두들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모죄에 연루되면 자신들도 위험했거든요. 윤 씨는 시아버지가 의금부에 끌려간 후 밤낮으로 울었습니다. 시집 온 지 석 달 만에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것을 보았어요. 도련님, 어찌 해야 합니까? 남편에게 물었지만 김상현도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소. 하지만 아버지는 결코 역적이 아니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진사는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거짓 자백을 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더 이상 고통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왕은 즉시 사형을 명했어요. 능지처참형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극형이었죠. 김상현도 역적의 아들로 몰렸습니다. 김진사의 아들도 잡아들여라! 관리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김상현은 아버지처럼 끌려갔습니다.
윤 씨가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었어요. 도련님, 하지만 관리들은 윤 씨를 밀쳐냈습니다. 김진사와 김상현은 같은 날 처형되었습니다. 저작거리에 효수대가 세워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습니다. 김진사는 끝까지 외쳤어요. 나는 억울하오. 하늘이 알고 땅이 아오오. 하지만 칼날은 무정하게 내려왔습니다. 아들 김상현도 아버지 옆에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재산은 모두 몰수되었습니다. 쇠십칸 기와집도, 논밭도, 노비들도 모두 빼앗겼어요. 윤 씨는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친정 아버지도 윤 씨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역적의 며느리를 받아들이면 우리 집안도 위험하다.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윤 씨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한양 거리를 떠돌다가 월곡마을까지 흘러왔어요. 그곳에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무덤이 있었습니다. 역적이라 제대로 된 장례도 치러주지 못했어요. 초라한 무덤 2개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윤 씨는 그 무덤 앞에 엎드려 처음으로 통곡했습니다. 윤 씨는 무덤 옆에 작은 움막을 지었습니다. 나무 기둥 4개의 지프로 지붕을 얹은 허름한 집이었어요. 비가 오면 물이 새고 바람이 불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윤 씨가 의지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남편과 시아버지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동정했습니다. 저 가련한 여인을 좀 보게. 역적의 집안이라지만 불쌍하지 않은가. 몇몇 사람들이 밥을 갖다 주기도 했어요. 윤 씨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어요. 윤 씨는 날마다 무덤 앞에서 울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덤을 쓸고 저녁이 되면 절을 올렸어요. 밤이 되면 무덤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도련님,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저승에서라도 편히 쉬십시오. 그 울음소리는 밤 공기를 타고 마을까지 들려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매일 밤 저렇게 우니 잠을 잘 수가 없네.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아 무섭소.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윤 씨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울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마을에 도적이 나타났습니다. 밤중에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물건을 훔쳐갔어요. 김서방네는 닭 3마리를 잃었고 이서방네는 쌀 1가마니를 빼앗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어요. 이게 다 저 여자 때문이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 씨를 의심했습니다. 저 여자가 도적을 불러들인 게 틀림없어. 역적 집안 여자니까 도적과 한패일지도 몰라. 근거 없는 소문이 퍼졌어요. 윤 씨는 억울했지만 해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역적의 며느리라는 낙인은 그만큼 무거운 것이었어요. 마을 이장이 윤 씨를 불렀습니다. 윤 씨, 마을에서 도둑이 나돌고 있소. 혹시 당신이 아는 게 있소? 윤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밤낮으로 무덤 옆에만 있었습니다. 이장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윤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시오. 마을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보고 있소.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부자 최참판네 창고에 불이 났어요. 한밤중에 갑자기 불길이 솟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불을 끄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창고는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그 안에 있던 곡식과 재물도 모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최참판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누가 불을 질렀는지 찾아내야 한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범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 시각에 묘지 쪽에서 불빛이 보였다는 사람이 있어. 모든 눈이 윤 씨에게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윤 씨의 움막으로 몰려왔습니다. 당신이 불을 질렀지? 역적의 며느리답게 마을에 해를 끼치는구나. 윤 씨는 황당했어요. 아닙니다. 저는 그날 밤 무덤 앞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역적 집안 사람은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최참판이 윤 씨를 관아에 고발하려 했습니다. 이 여자를 잡아들여야 합니다. 증거가 없어도 의심이 가는 건 사실이니까요. 윤 씨는 두려웠어요. 관아에 끌려가면 고문을 당할 게 뻔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마을 서당 훈장이었어요. 60이 넘은 노인으로
학식이 깊고 공정한 분이었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몰아세우는 것은 옳지 않소. 훈장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훈장이 윤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 무덤 옆에만 있었소? 그렇습니다, 훈장님. 저는 매일 밤 그 시각에 남편께 기도를 올립니다. 윤 씨가 간절하게 대답했어요. 훈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을 본 사람이 있을 것이오. 묘지는 마을에서 보이는 곳이니까. 훈장의 말에 사람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묘지는 마을 위쪽 언덕에 있어서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어요. 누군가 확인했더라면 윤 씨가 거기 있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누구도 묘지를 보지 않았어요. 모두 불을 끄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결국 윤 씨를 관아에 끌고 가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증거가 없다고 해서 무죄는 아니지. 여전히 수상한 여자야. 윤 씨는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이제는 밥을 갖다 주는 사람도 없었고 말을 거는 사람도 없었어요. 윤 씨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윤 씨는 마을 사람들의 냉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굳은 결심을 했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매일 밤 무덤 앞에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무언가 준비해야 했습니다. 윤 씨는 밤마다 무덤 앞에서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도련님, 저는 도련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 편지는 누군가 꾸민 것이지요.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생각났어요. 누명이다. 편지는 조작된 것이다. 그 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윤 씨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만약 편지가 조작된 것이라면 진짜 편지가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요. 아니면 그 일에 관련된 증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0년 전 일입니다. 이미 오래된 일이고 사람들 기억에서도 잊혀졌어요. 그래도 윤 씨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낮에는 품팔이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밭을 매주고 빨래를 해주고 무거운 짐을 날라주었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조금씩 쌀을 사서 모았어요. 언젠가 한양으로 가야 한다. 그때 필요할 것이다. 움막 구석에 쌀독을 숨겨두었습니다. 또한 윤 씨는 글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친정에서 아버지께 배운 것이었어요. 한문도 조금 읽을 수 있었고 글씨도 쓸 줄 알았습니다. 윤 씨는 밤마다 남편의 일을 기록했어요. 작은 종이에 빼곡하게 글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명종 15년 김진사 영모죄로 처형. 증거는 편지 한 통. 하나하나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윤 씨는 또한 당시 재판에 관여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냈습니다. 의금부 도사 이판서, 신문관 박진사, 증인으로 나섰던 최승지, 이들의 이름을 종이에 적었어요. 언젠가 이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높은 벼슬아치들이었습니다. 윤 씨 같은 천한 여자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윤 씨는 여전히 매일 밤 무덤 앞에서 울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울음 속에는 호소가 담겨 있었어요. 하늘이시여, 이 억울함을 들어주소서. 누군가 듣기를 바라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어느 날 윤 씨는 마을 훈장을 찾아갔습니다. 훈장은 전에 윤 씨를 도와준 적이 있었어요. 훈장님, 제가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윤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훈장은 윤 씨를 맞아들였어요. 무엇이 궁금하시오? 윤 씨는 깊이 절을 했습니다. 윤 씨가 물었습니다. 영모죄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누명을 벗길 방법이 있을까요? 훈장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어려운 일이요. 특히 이미 처형된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지. 하지만 훈장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다만 암행어사를 만나면 가능할 수도 있소. 암행어사는 왕의 밀명을 받고 전국을 돌아다니는 관리였습니다.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조사하고 탐관오리를 처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언제 어디에 나타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암행어사는 보통 3년에 한 번씩 각 지역을 돕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 올지는 알 수 없소. 훈장이 말했습니다. 윤 씨는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기다리겠습니다.
훈장은 윤 씨의 눈빛을 보았어요. 그 안에는 굳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여인이구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면 건강을 해칠 것이오. 훈장이 걱정했지만 윤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윤 씨는 더욱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기록한 종이들을 기름종이로 싸서 습기가 차지 않게 보관했어요. 움막 바닥 깊은 곳에 항아리를 묻어두고 그 안에 넣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증거다.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며칠에 한 번씩 꺼내서 확인했습니다. 또한 윤 씨는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 한 끼는 꼭 먹었어요. 산에서 나무를 뜯어 먹고 개울에서 물고기를 잡아 구워 먹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아무도 도련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없다. 그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곧 암행어사가 이 고을에 온다더라. 윤 씨의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기회가 온 것일까? 하지만 소문은 소문일 뿐이었습니다. 암행어사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윤 씨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기회를 기다리면 된다. 그렇게 윤 씨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미친 여자가 매일 밤 운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윤 씨의 울음 속에는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30년을 기다릴 각오로 윤 씨는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그날을 꿈꾸며 말이에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윤 씨는 여전히 무덤 옆 움막에서 살고 있었어요. 이제 나이는 40이 훌쩍 넘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섞였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10년을 기다렸지만 암행어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윤 씨를 귀신 취급했습니다. 저 여자는 사람이 아니야. 귀신이 씌었어. 아이들은 윤 씨를 보면 도망갔고 어른들은 피해 다녔어요. 윤 씨가 지나가면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역적의 며느리 주제에 아직도 살아있다니. 모욕을 당해도 윤 씨는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훈장이 부임해 왔습니다. 전에 윤 씨를 도와주던 노 훈장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새로운 훈장은 젊은 선비였습니다. 이름은 정약용이라 했어요. 30대 초반으로 학식이 깊고 정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정 훈장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윤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밤마다 무덤 앞에서 우는 여인이 있다던데 무슨 사연이요? 마을 이장이 대답했어요. 역적의 며느리입니다. 미친 여자지요. 하지만 정 훈장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한밤중에 묘지로 올라가 봤어요. 정말로 윤 씨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정 훈장은 조용히 다가갔어요. 부인, 왜 그렇게 우시오? 윤 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 아래 젊은 선비가 서 있었어요. 저는 새로 부임한 훈장이요. 부인의 사연이 궁금하오. 윤 씨는 망설였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윤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의 남편과 시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일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영모 누명, 조작된 편지, 억울한 죽음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정 훈장은 진지하게 들었어요. 그것이 정말이요? 윤 씨는 움막으로 돌아가 숨겨둔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10년 동안 적어온 모든 것을 보여줬어요. 정 훈장은 놀랐습니다. 이런 세밀한 기록을. 대단하시오. 그는 윤 씨의 이야기를 믿었어요. 분명 억울한 일이 있었던 것 같소. 내가 도와드리겠소. 윤 씨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 훈장은 윤 씨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한양에 있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30년 전 김진사 영모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있으면 알려주게. 몇 달 후 답장이 왔습니다. 그 사건은 당시 권력 다툼과 관련이 있다고 하네. 하지만 조심하게. 아직도 그때 관련된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있다네. 정 훈장은 윤 씨에게 말했습니다. 부인, 이 일은 생각보다 복잡하오. 높은 곳에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소. 윤 씨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10년을 기다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 훈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함께 진실을 밝혀봅시다. 그런데 이 일이 마을에 알려지고 말았습니다. 누군가 정 훈장과 윤 씨가 만나는 것을 보고 소문을 냈어요. 훈장님이 저 미친 여자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다더라.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특히 마을 유지들은 달갑지 않았어요. 괜히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어 마을이 소란스러워진다.
마을 부자 최참판이 정훈장을 찾아왔습니다. 훈장, 그 여자와 어울리지 마시오. 마을의 평화를 해치는 일이오. 정훈장은 당당히 대답했어요. 억울한 일을 바로잡는 것이 선비의 도리입니다. 최참판은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훈장 자리도 위태로울 것이오. 며칠 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훈장이 쓴 편지가 도중에 가로채졌어요. 한양으로 보낸 편지가 고을 사또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사또는 최참판의 친척이었어요. 편지를 읽은 사또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감히 30년 전 일을 다시 들춰내다니. 영모 사건을 재조사한다는 것은 당시 판결을 내린 조정을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또가 정훈장을 불렀습니다. 정훈장,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아시오? 정훈장은 당황했지만 숨기지 않았어요. 억울한 일을 바로잡으려는 것뿐입니다. 사또는 비웃었습니다. 30년 전 일을 이미 끝난 일이오. 더 이상 들춰내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오. 협박이었습니다. 정훈장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윤 씨에게 사실을 말했어요. 부인, 미안하오. 내 편지가 가로채졌소. 윤 씨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실망은 컸어요. 10년 만에 찾은 희망이 다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훈장은 며칠 고민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인, 죄송하오. 나는 더 이상 도울 수 없을 것 같소. 윤 씨는 알고 있었어요. 정훈장에게는 가족이 있고 미래가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훈장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윤 씨는 웃으며 말했지만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정훈장은 한 달 후 다른 마을로 전근 갔습니다. 사또가 강제로 보낸 것이었어요. 떠나기 전 정훈장은 윤 씨를 찾아왔습니다. 부인, 정말 미안하오. 내가 무력해서. 윤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훈장님은 충분히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혼자 기다리면 됩니다. 정훈장은 눈물을 흘리며 떠났습니다. 윤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희망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20년이 남았다. 30년을 채울 때까지 나는 기다릴 것이다. 그날 밤 윤 씨의 통곡은 더욱 처절했습니다. 하늘에 닿을 듯한 울음소리가 온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0년이 흘렀습니다. 윤 씨는 이제 50이 넘었어요. 허리는 굽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손은 거칠고 몸은 야위었어요. 하지만 매일 밤 무덤 앞에서 우는 것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20년째 계속되는 통곡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명종 임금이 승하하고 선조 임금이 즉위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선조는 어진 왕으로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풀어주려 애썼습니다. 전국의 암행어사를 더 자주 보내기 시작했어요. 백성들 사이에서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번 임금님은 다르시다더라.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월곡마을에 한 나그네가 나타났어요. 남루한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은 늙은 선비였습니다. 마을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었어요. 주모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나그네는 대답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다가 왔소. 주막에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요즘도 밤마다 저 미친 여자가 운다던데. 벌써 20년째지. 정말 끈질긴 여자야. 나그네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사람들이 윤 씨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나그네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여인을 만나볼 수 있겠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히 저 미친 여자에게 가지 마시오. 재수 없소. 하지만 나그네는 고집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만나보고 싶소. 그날 밤 나그네는 묘지로 향했습니다. 윤 씨는 여전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부인, 무엇이 그리 억울하시오? 윤 씨는 놀라 돌아봤습니다. 달빛 아래 늙은 선비가 서 있었어요. 윤 씨는 처음에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선비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말씀해 보시오. 내가 들어드리겠소. 윤 씨는 20년 만에 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영모 누명, 억울한 죽음, 20년간의 기다림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선비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선비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소? 윤 씨는 움막으로 가서 항아리를 꺼냈어요. 그 안에서
기름종이에 싼 기록들을 꺼냈습니다. 20년 동안 적어온 모든 것이었어요. 선비는 촛불을 켜고 하나하나 읽어봤습니다. 대단하오. 이렇게 세밀한 기록이라니. 선비가 물었습니다. 당시 재판에 관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아시오? 윤 씨는 외우고 있었어요. 의금부 도사 이판서, 신문관 박진사, 증인 최승지입니다. 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중 이판서는 5년 전에 죽었고 박진사는 지금 함경도에 유배 중이오. 하지만 최승지는 아직 한양에서 높은 벼슬을 하고 있소. 윤 씨가 놀랐습니다. 선비님은 어찌 그런 것들을 아십니까? 선비는 미소를 지었어요. 나는 떠돌아다니며 많은 것을 보고 들었소. 그리고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마패였어요. 윤 씨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암행어사의 마패였습니다. 선비가 말했습니다. 나는 어사 홍대인이오. 선조 임금의 밀명을 받아 이 지역을 돌고 있소. 윤 씨는 무릎을 꿇었어요. 어사나리, 제발 저희 집안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윤 씨는 눈물을 쏟아내며 절을 했어요. 홍어사는 윤 씨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시오. 부인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켰소. 그리고는 다짐했어요.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소. 이 기록을 가지고 한양으로 올라가겠소. 윤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넘겨줬습니다. 이것이 제 20년입니다. 홍어사는 그날 밤 바로 출발했습니다. 한양까지는 하루 거리였어요. 도착하자마자 궁궐로 들어가 선조 임금을 아련했습니다. 전하, 억울한 사건을 발견했사옵니다. 윤 씨의 기록을 바쳤어요. 선조는 밤새 그것을 읽었습니다. 이것이 정말이라면 큰일이로다. 선조는 즉시 조사를 명했습니다. 30년 전 김진사 영모 사건을 재조사하라. 의금부가 다시 움직였어요. 당시 관련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최승지가 불려왔어요. 이미 치름이 넘은 노인이 된 그는 떨고 있었습니다. 전하, 저는 그저 명을 따랐을 뿐입니다.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편지가 정말 김진사가 쓴 것이 확실하오? 최승지는 대답을 망설였어요. 그것은 당시 이판서 대감께서 결국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조작된 것이었어요. 당시 권력 다툼에서 김진사를 제거하려던 세력이 꾸민 일이었습니다. 함경도에 유배 중이던 박진사도 불려왔습니다. 그는 이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무고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권력 앞에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선조는 크게 노했습니다. 무고한 신하를 죽인 것이냐? 즉시 판결을 뒤집었어요. 김진사와 김상현의 명예를 회복하라. 역적의 명을 벗기고 충신으로 기록하라. 30년 만에 복권이었습니다. 윤 씨에게는 정려문을 내렸어요. 열려 윤 씨, 20년을 기다려 남편의 명예를 회복하다. 소식은 빠르게 월곡마을로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어요. 저 미친 여자가 정말 옳았던 거야? 20년 동안 저렇게 운 이유가 있었구나. 사람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동안 윤 씨를 천대하고 모욕했던 것이 죄스러웠어요. 한 달 후 월곡마을에 행차가 들어왔습니다. 선조 임금의 명을 받은 사신이 온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맞이했습니다. 사신은 윤 씨를 찾았어요. 열려 윤 씨는 어디 계시오? 마을 이장이 묘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무덤 옆 움막에 계십니다. 사신 일행이 묘지로 올라갔습니다. 윤 씨는 여전히 무덤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도련님, 드디어 해냈습니다. 30년이 걸렸지만 도련님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사신이 다가와 임금의 교서를 읽어줬습니다. 열려 윤 씨는 30년간 남편의 억울함을 품고 살았도다. 그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으니 이에 정려문을 내리고 집과 토지를 하사하노라. 윤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50이 넘은 나이에 마침내 이룬 일이었습니다. 사신이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한양으로 가시지요. 임금께서 직접 만나 뵙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윤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감사하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 곁을 지켜야 합니다. 사신은 윤 씨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정려문을 세우겠습니다. 한 달 후 묘지 입구에 정려문이 세워졌습니다. 열려 윤씨 지문이라는 현판이 걸렸어요. 붉은 기둥에 푸른 기와를 얹은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준공식을 지켰어요. 그동안 윤씨를 천대했던 사람들은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을 이장 박서방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80이 넘은 노인이 된 그는 윤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윤씨, 용서하시오. 우리가 30년 동안 당신을 오해하고 괴롭혔소.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나와 절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윤 씨는 사람들을 일으켰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몰랐던 일이니까요. 원망은 조금도 없었어요. 오직 남편의 명예를 회복한 것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 씨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 씨를 위해 제대로 된 집을 지어줬습니다. 움막이 아닌 기와집이었어요. 작지만 단정한 집이었습니다. 마을 부자 최참판이 앞장섰어요. 제가 가장 크게 잘못했습니다. 이 집은 제가 짓겠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힘을 보탰습니다. 한 달 만에 집이 완성되었어요. 윤 씨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일 무덤을 찾았어요. 이제는 울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차를 올리고 절을 했어요. 도련님, 오늘도 뵈러 왔습니다. 평온한 목소리였습니다. 30년간의 한이 풀린 후 윤 씨의 삶은 고요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 씨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찾아와 가르침을 청했어요. 할머니, 어떻게 30년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까? 윤 씨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평생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한양에서도 전국 팔도에서도 윤 씨의 이야기가 전해졌어요. 30년을 기다려 남편의 명예를 회복한 연려가 있다더라.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많은 선비들이 시를 지어 윤 씨를 찬양했어요.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키다. 한 여인의 눈물이 역사를 바꾸다. 선조 임금도 감동했습니다. 조정회의에서 말했어요. 과인이 부끄럽구나. 한 여인이 30년을 기다리는 동안 조정은 무엇을 했는가? 신하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조는 명을 내렸어요. 앞으로 억울한 일이 있거든 누구든 어사에게 고할 수 있게 하라. 다시는 윤 씨 같은 사람이 30년을 기다리게 하지 말라. 그로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호소할 수 있는 신문고가 더 많이 설치되었어요. 암행어사도 더 자주 파견되었습니다. 윤 씨 한 사람의 통곡이 조선의 제도를 바꾼 것이었어요. 역사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명종 때 영모로 죽은 김진사, 선조 때 복권되다. 며느리 윤 씨의 30년 통곡이 하늘을 감동시킴. 윤 씨는 그 후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60이 넘어서까지 건강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젊은 며느리들이 찾아와 삶의 지혜를 물었고 윤 씨는 자신의 경험을 나눠줬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다만 기다릴 인내가 필요할 뿐입니다. 윤 씨가 세상을 떠난 날 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례는 양반가의 예법으로 치러졌어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슬퍼했습니다. 윤 씨는 남편과 시아버지 곁에 묻혔어요. 세 개의 무덤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열려 윤 씨, 30년 한을 품어 남편의 명예를 회복하다. 세월이 흘러 지금도 그 마을에는 정려문이 서 있습니다. 월곡마을은 이제 윤 씨의 마을로 불려요. 사람들은 정려문을 지나며 고개를 숙입니다. 한 여인의 눈물이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는지 기억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집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다만 기다릴 인내가 필요할 뿐이다. 윤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기다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진실을 위해, 정의를 위해 말입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한 여인은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역사를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꿨어요.
한 사람의 통곡이 세상을 움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 씨가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입니다.